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지음이고요. 오시연 옮김입니다. 샘앤파커스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에서 쓴 책 소개를 읽어볼게요. 오늘도 이토록 혹사당한 뇌, 멀쩡한 게 신기하다. 아이디어 회의에 기획안 작성, 경쟁 PT 등으로 매일 뇌즙을 쥐어 짜내는 직장인 A씨. 일주일에 3일은 음주 혹은 야근. 퇴근길은 늘 기분도 컨디션도 엉망이다. 일단 집에 오면 뭘 좀 먹고 뜨거운 물로 샤워한 후에 곧장 잠자리에 누워 보이지만 정신은 말똥말똥. 습관적으로 SNS를 뒤적거리다 TV를 켜놓은 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드는데 알람 소리가 울려도 일어나지지 않는 아침,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멍한 정신으로 출근하자마자 샷 추가 3개 한 아메리카노를 들이붓지만 그래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 낮엔 니코틴과 카페인 파워로, 밤엔 알코올 파워로 살아가는 요즘 A씨는 부쩍 신경질이 자주 나고 무기력하며 집중력도 떨어졌다. 뭘 자꾸 깜빡깜빡 잊고 어이없는 실수도 연발하는 탓에 작은 일도 두렵고 떨린다. 바짝 졸아든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닐까? 몸도 마음도 기분도 컨디션도 다 뇌 탓이다. 무기력하고 산만하고 멍해진 내 머릿속 조각 모음하듯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이처럼 몸도 마음도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과 전문의 가바사와 시오는 이렇게 경고한다. 그렇게 뇌를 괴롭히는 생활 습관, 업무 방식은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채 엑셀 페달을 꽉 밟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우리는 대부분 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뇌를 너무 몰라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혹사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책은 도파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등 우리 뇌 속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7가지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스위치처럼 끄고 켜는 생활 습관, 식습관, 업무 방식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 소개가 조금 더 있는데 생략하고요. 이 책을 선택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송덕사에서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대중들 뇌파와 맥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사실은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육체 상태가 어떠한지가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보이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뇌파 검사를 하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뇌신경망 불안 정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망상이 많고 생각이 많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성 스트레스 지수. 이것은 그렇게 스트레스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돼서 쌓여서 소화되지 않고 있는 스트레스의 축적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왜 위험 지표냐면 스트레스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높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뇌신경망 불안 정도,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소화하지 못할 때 그 기간이 조금 오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셔서 오늘 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그래서 뇌의 최적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특히
뇌신경망 불안 정도,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몸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이다. 같은 일을 더 쉽게 해내는 뇌에 더 어렵게 만드는 뇌. 어떻게 하면 업무를 할 때 의욕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나요?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일할 때 동기부여와 집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다. 집중력을 높여서 오늘 안에 이 일을 다 해치우고 싶다 하고 바란다. 실제로 시중에 나온 비즈니스 서적들은 상당수가 이러한 주제를 다룬다. 하지만 그런 책들 중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담만 늘어놓거나 객관적인 근거나 따라 해볼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책이 적지 않다. 심지어 마음가짐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하는 책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뇌과학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뇌의 여러 기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령 의욕, 집중력, 학습 능력, 기억력, 상상력, 업무 효율 등이 그러한 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인간의 이런 능력에 관여하는지, 그 기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틈틈이 지난 15년간 뇌과학 분야를 연구해왔다.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3년간 유학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가바, 아미노낙산 등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증 환자와 자살한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논문과 책을 읽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뇌를 연구했다. 하지만 내가 연구했던 생화학이나 분자 단위의 실험들은 그 내용이 이론으로 확정되기까지 보통 수년씩 걸렸고, 그래서 나 역시 연구를 하면서도 이걸 어느 세월에 써먹나 싶을 때가 많았다. 매일 실험을 거듭하며 나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이런 지식을 좀 더 빨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도파민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세로토닌으로 의욕과 기분을 조절하는 법처럼 동물 실험으로 좀 더 확실해진 뇌과학 지식, 이렇게 이미 증명된 신경 전달 물질의 기초적인 작용을 직장인을 비롯해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그들이 하는 일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여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업무도 즐겁게 하고 뇌의 잠재력을 높여 같은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렇게 최근에 뇌과학의 최신 성과들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집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도 이렇게 북코칭이라든지 책 리뷰, 책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뇌과학 성과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정보의 평준화, 정보의 불평등을 없애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평등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평등하게 같은 양의 정보량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또 사회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든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잘못된 걸 아는 것보다는
올바른 정보들, 검증된 정보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노오오력만으로 되는 일은 이제 없다. 동기부여나 집중력과 관련된 책들 중에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도 많다. 가장 흔한 것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 라든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같은 것, 즉 마음가짐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뇌는 불쾌함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끌어모아 불쾌한 일을 계속하면 절대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몇 달이고 계속하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는다. 업무 효율이 제자리 걸음인데 그치지 않고 건강마저 위협받는다는 말이다. 뇌를 괴롭히는 업무 방식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는 행위와 같다. 하지만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업무 효율과 학습 효율, 기억력이 향상된다.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내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된다. 도파민만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가장 잘 맞고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 알고 그것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다. 억지 노력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말이다. 이 책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하우를 다양하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실제로 뇌의 작용은 무척 복잡하지만 이 책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고 전문 용어는 가급적 적게 썼으며 그림과 도표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볼 때는 이야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과학에 흥미를 느꼈다면 맨 마지막 참고문헌에 나오는 학술서나 전문 서적을 읽고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길 바란다. 부디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뇌 기능을 120% 발휘하는 방법을 배워 독자 여러분의 일과 일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길 바란다. 이렇게 이 책은 의지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초점은 신경전달 물질의 온, 오프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 중에 7가지를 중요하다고 손에 꼽았고 그 7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원리를 바탕으로 그 원리를 턴 온, 턴 오프 할 수 있는 말, 행동, 생각 이런 일상의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어나서 저기 이 전원 버튼 있는 데 가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도파민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 전원 버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끄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이 뇌 사용 매뉴얼처럼 이야기해 보겠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7가지 신경 전달 물질 온, 오프,
방법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을 바꿔줄 7가지 기적의 물질, 감정, 기억, 역량은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들어진다. 인간의 뇌에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그것들은 서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뇌의 신경계는 전기 배선처럼 전부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 부분에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틈이 있다. 시냅스 점막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시냅스 후막에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자극이 전달된다. 갑자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튀어나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뇌내 물질이라 부르겠다. 어떤 뇌내 물질을 어떻게 분비하느냐에 따라 신경 네트워크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뇌내 물질 각각의 역할을 알면 독자 여러분의 감정과 의욕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밝혀진 뇌내 물질은 5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책은 그 중에서 7가지 대표적인 뇌내 물질만 다룰 것이다. 아래에 나열된 이 7가지 물질들은 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7가지 뇌내 물질이야말로 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나아가 인생까지 바꿔줄 기적의 물질인 셈이다. 7가지는요.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라토닌, 아세틸콜린, 엔도르핀 이렇게 7가지입니다. 우리가 뇌내 혁명을 읽었을 때 뇌내 혁명에서는 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대표적인 2가지 계열의 호르몬으로 요약했었죠.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과 엔도르핀 계열의 호르몬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더해서 5가지를 더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7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특징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재밌게도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침울한 신지는 노르아드레날린.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주인공은 이카리 신지, 도망치면 안 돼 라는 대사로 유명하다. 조종사로 에바에 탑승해 수수께끼에 적인 사도와 맞설 때마다 신지는 공포에 떨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이러한 국면에 분비되는 것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노르아드레날린은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싸우느냐 달아나느냐 그런 선택과 행동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서 분비된다. 이러한 노르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분비되면 우울증에 빠진다. TV 시리즈 후반부에서 신지는 에반게리온 조종사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한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책하며 답답하고 침울해한다. 이것이야말로 노르아드레날린이 장기적으로 분비되었을 때 보이는 감정 변화다. 발랄한 아스카는 도파민. 자신감이 없고 어두운 느낌인 신지와 정반대로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발랄한 소녀다. 아스카는 도파민을 상징하는 캐릭터라 할 수 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원천이다. 언제나 의욕적인 아스카는 도파민이 팡팡 나왔을 것이다.
도파민은 더 높은 목표, 더 힘든 목표를 세울 때 분비된다. 역경에 부딪힐수록 의연하게 맞서는 아스카의 성격은 도파민의 특징에 훌륭하게 부합된다. 차분한 레이는 세로토닌. 아스카와 달리 아야나미 레이는 차분하고 말수가 적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도와 싸우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 그녀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적당히 분비되면 승려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처럼 마음이 차분해진다. 격렬한 감정을 조절해 주므로 이성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야나미는 세로토닌이 과잉 분비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는 실로 세로토닌적이다. 여전사 미사토는 아드레날린. 용감무쌍한 넬프 작전부장인 가츠라기 미사토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작전을 세우며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사도와 싸울 때는 실로 용맹하고 표정에 생기가 넘친다. 분명 아드레날린이 방출되고 있었으리라. 아드레날린은 투쟁 호르몬이다. 싸움을 앞두었을 때 또는 실제로 싸우고 있을 때 분비된다. 신지나 레이가 탑승한 에반게리온을 지휘하고 작전을 총괄하는 여전사 미사토의 모습은 아드레날린의 이미지와 딱 들어맞는다. 집중하는 리츠코는 아세틸콜린. 에반게리온의 개발 책임자인 과학자 아자키 리츠코는 이지적이고 현실적이며 대단히 쿨한 성격이다. 에반게리온을 개량하고 분석하는데 독자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이성적으로 일에 집중한다. 발상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내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다. 리치코의 캐릭터는 아세틸콜린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또 아세틸콜린은 온몸의 장기를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의 전달 물질이기도 하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계는 행동파인 미사토와 침착한 리치코의 관계와 닮은 꼴이다. 자신감 넘치는 카오루는 엔도르핀. 이야기 종반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의 인물 나기사 카오루. 그의 정체인 최후의 사도답게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강인함과 넘치는 자신감을 지녔다. 승려가 고행 끝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분비되는 것이 엔도르핀이다. 카오루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초월적 분위기를 내뿜는 것도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꾸벅꾸벅 조는 토지는 멜라토닌. 이것으로 이 책에 등장하는 7가지 뇌내 물질 중 6가지를 에반게리온의 등장인물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뇌내 물질은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이다.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면 졸음이 엄습하며 곧 잠이 든다. 잠과 직결된 인물은 에반게리온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찾아봤더니 있었다. 바로 스즈하라 토지다. 신지의 같은 반 친구이며 항상 운동복 차림을 한 체육계 인물이다. 그는 종종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 아마 멜라토닌이 펑펑 나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 그도 나중에 에반게리온 3호기에 탑승한다. 7가지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미지가 대략적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학술적으로 설명하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은 물질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적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7가지 이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하나하나가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단점이 분명합니다. 장점은 언제 발휘가 되는가? 적절할 때. 단점은 언제 발휘되는가? 불균형,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쳤을 때.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뇌내 신경 전달 물질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천적 중도, 적절함을 잘 유지하고 조율하는 그 행동을 통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조율될 때 가장 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곧바로 멜라토닌,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재충전시켜주는 수면물질 멜라토닌. 이제 오늘 이 책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뇌신경망 불안 정도,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해서 지표가 안 좋은 분들이 나왔고 그분들이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뇌내 불안 정도와 뇌신경망 불안 정도와 만성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가? 그 기본은요, 이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답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시간을 희생해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매일 잠을 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것의 질을 높임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뇌내 호르몬,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수면을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금방 잠드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최강의 업무 방식은 바로 수면. 요거 강조하고 싶어요. 최강의 업무 방식은 바로 수면. 업무 시간에는 맹렬하게 일하고 퇴근 후에는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며 회식도 빠지지 않고 여가 시간 역시 열정적으로 즐기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행동파 동료가 있을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항상 힘이 넘칠까?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피곤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까? 기운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는 수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밤에는 깊은 수면을 취해 낮 시간의 피로를 완전히 풀면 결과적으로 매일 힘차게 활동할 수 있다. 최근 힐링 붐으로 재충전이나 휴식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휴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재충전이나 휴식 없이 달리기만 하면 성공하기 전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병에 걸릴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 방식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수면은 인간 활동의 기본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 그렇게 되면 일은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이 상위 10%인 우수한 학생의 수면 시간을 7시간 이하로 줄였더니 하위 9%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5일 연속으로 수면 시간을 5시간 이하로 줄였더니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낮아졌다고 한다. 이틀 밤을 새운 사람과 같은 상태라는 말이다. 수면 부족은 주의 집중, 실행, 즉각적인 기억, 작업 기억, 기분, 논리적 추론, 수학적 능력 등 거의 모든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수면과 그에 기반을 둔 건강을 무시하고는 결코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수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많은 이들이
수면을 악화시키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도 모른다. 이번 장에서는 멜라토닌과 수면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낮 동안 힘차게 활동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 책에서는 수면을 충분히 자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적절하지 않은 상태를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이다. 그렇게 인지 능력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이 스탠퍼드식 최고의 휴식법이라는 책에서는 사실은 수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뇌진탕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뇌진탕 상태는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요. 실제로 뇌 단층 촬영을 했을 때 뇌진탕에 이른 사람, 뇌진탕 상태에 있는 사람과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뇌 상태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가지 호르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절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어차피 자는 잠, 어차피 매일 자는 잠, 그 잠 자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일단 첫 번째로 뇌진탕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최적의 준비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도 이 멜라토닌이 적절하게 나와서 밤에 숙면을 취한다면 좌선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멍하거나 졸지 않고 아주 명료한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수면, 숙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이 성과 추구,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자는 잠, 어떻게 자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가? 7가지 습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잔다. 종종 수면등을 켜놓아야 잘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수면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빛을 싫어하는 멜라토닌의 특성상 자는 동안 망막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1000럭스 이하의 조도라면 멜라토닌이 별로 억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수면 환경이 어두울수록 좋은 것은 확실하다. 가능하면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좋다. 수면등도 끄고 되도록 어둡게 해놓고 자는 것이 가장 쉽게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4장에서 아침에 상쾌하게 눈뜨고 싶다면 커튼을 열고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외부의 빛이 들어와 침실이 밝아지는 방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숙면을 위한 멜라토닌 분비가 더 중요하므로 아쉽지만 커튼으로 창을 가리고 자는 것이 좋다.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대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이다. 번화가에 있어서 커튼을 쳐도 외부 빛이 들어와 밝은 방이라면 수면 안대를 하고 자는 방법도 있다. 잠에서 깼을 때 깜깜한 것이 너무 싫다면 침대 아래 바닥 조명을 이용하자. 망막에 직접 빛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면에 영향을 줄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2번, 자기 전에 약간 어두운 방에서 긴장을 푼다. 이제 완전히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잠잘 때는 방을 완전히 껌껌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이 잠자는 준비 시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10시쯤 자는데요. 그러면은 8시쯤에 핸드폰에서 알람이 옵니다. 수면을 준비하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을 하거든요. 수면을 준비하기 위한 일들. 그런데 그 수면을 준비하기 위한 일들 중 하나가 빛의 밝기를 점점 줄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빛을 강하게 하지만 점점 조도를 줄여서 이제 잠자기 전에는 약간 어두운 방에서 긴장을 푸는 요가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의 핵심인데요. 3번. 자기 전에는 형광등 불빛을 피한다. 이제 형광등 불빛을 피한다. 밝은 빛을 피한다. 그러니까 밝은 빛보다는 어느 정도 이 빛의 밝기가 낮은, 그러니까 조도가 낮다고 표현하죠. 조도가 낮은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심야에 편의점에서 잡지를 읽지 않는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밤에 활동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밖에서 야외에서 또는 집에서도 계속 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우리의 숙면에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5번째, 자기 전에 게임,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잠자기 전에, 직전에 뿐만이 아니라 이 잠을 잘 때도 주변에, 자신의 침대 주변에, 잠자는 곳 주변에는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을 해볼 내용은 잠자기 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뭐 잠자기 전 1시간이라든지 2시간 자신이 정하셔서 그때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 한다. 두 번째, 그렇게 멀리 하려면은요, 잠자는 곳에서 물리적으로도 먼 곳에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좁다, 그래서 먼 곳에 둘 수 없다, 그러면 서랍 같은 데다 넣어 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잘 때 스마트폰을 놓는 장소를 정확하게 약속해서 정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방법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를 하며 그 시간을 보낸다. 규슈 대학의 히구치 시게카츠 교수는 야간에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들여다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체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잠이 잘 오려면 체온이 낮아져야 한다.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TV를 보는 것, 그 화면을 통해 게임을 하는 것은 수면에 좋지 않은 습관이다. 특히 게임은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투나 격투 등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 많다. 이런 게임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교감신경이 활동하게 한다. 원래 밤 시간대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것이다. 시스템 엔지니어처럼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마주하는 직종인 사람 중 수면 리듬 장애 환자를 종종 볼 수 있다. 한밤중까지 컴퓨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잠자기 전 일정 시간이 되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에 들 때는 약속된 장소에 멀리 스마트폰을 두고 잔다.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째, 낮 시간에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킨다. 세로토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7번째, 아침에 햇볕을 쬐다. 이건 역시 사실은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한 이완이 되어 있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활동할 때는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밤에 잠잘 때는 멜라토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온, 오프 방법을 잘 배우실 때 우리가 휴식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읽어드릴게요.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잘 잤다는 느낌. 그러니까 수면 시간의 절대적인 양보다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 즉 숙면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몇 시간을 자면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일본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평일 7시간 26분, 토요일 7시간 41분, 일요일 8시간 13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면 시간과 수명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평균 여명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수면 시간은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수면 연장에 좋지 않다. 또 수면 시간과 우울증 발병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 정도인 사람이 우울증 위험이 가장 적었다고 한다. 이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건강한 수면 시간은 7, 8시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수면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두에게 해당하는 바람직한 수면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다 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 느낌은 수면의 질과 양이 적절하다는 증거다. 이 잘 잤다는 느낌을 숙면감이라고 하는데 수면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숙면감 여부가 더 중요하다. 종종 나는 잠을 충분히 자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을 충분히 잔다는 것은 대부분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데도 수면 시간이 길었다면 충분히 잤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도 수면 시간이 짧다면 좀 더 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을 속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 그 절대적인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 이 숫자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수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초보적인 관점이라면 이 초보적인 실력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은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숙면감이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면 시간을 조절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알람을 맞추지 않아요. 조금 더 잘 수도 있고 조금 덜 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잤다고 생각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는 거죠. 이게 자신만의 수면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무엇 때문이었냐면 뇌신경망 불안 정도,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다. 그런 상황이 오래되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하는 만성 스트레스 지수가 축적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최적의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뇌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7가지 신경 전달 물질 사용법을 중요시 여기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멜라토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노력하지 않고 어차피 매일 자는 거, 그걸 더
잘 자는 방법만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부분, 멜라토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보셔야 되는 게 세로토닌. 낮에 휴식을 잘 취하는 방법이 이 핵심이 되는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잘 자고 있는가,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잠 자고 일어날 때 숙면감, 아, 잘 잤다. 아, 너무 피곤하다가 아니라, 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쾌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 자신의 숙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 7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시 여기는 몇 가지 습관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샤워, 잠자기 전 목욕은 잠을 자기 전 한 2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냉온욕을 하거든요. 한 12분 정도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냉온욕을 하는데 어쨌든 냉온욕은 선택사항이지만 한 2시간 정도 전에 마지막 샤워를 하는 것이 좋더라. 이게 제가 이 숙면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첫 번째 조치였고요.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마지막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잠자기 직전에 마시면 밤에 야뇨증이라고 하죠. 자꾸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마지막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기기는 잠잘 때 멀리한다. 그리고 네 번째, 어둡게 만들어 놓고 잔다. 저는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좋은 내용들을 자신의 삶에 이식시켜서 습관 하나가 바뀌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니까요. 그렇게 좋은 습관 하나하나를 익혀나가시면 그러면 뇌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